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차로 향하던 중 갑자기 과장인 김유선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평소 밝고 열정적인 그녀의 얼굴이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함이 가득했고 상의에는 하얀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현재 모유 수유 중이어서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의에 남아있는 얼룩과 모유 냄새가 섞여 사무실에서는 종종 농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유선은 저를 살며시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가슴이 많이 부어서 너무 아파요. 하필이면 전동 유축기를 놓고 왔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 27살 태호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큰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 달 넘게 여러 회사의 면접을 보며 탈락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취업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몇 번의 면접을 봤는지조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전을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밤에는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낮에는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드디어 합격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몇 번이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진짜로 합격이라니. 그간의 노력과 인내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자축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맥주 한 캔을 사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캔을 열고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시원한 맥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맥주를 마시며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끝없는 취업 준비, 수많은 자기소개서 작성, 반복되는 면접과 탈락의 경험들.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늘을 보며 저는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태호. 잘해보자. 제가 이번에 합격한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쇼핑 관련 중견 회사였습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직원에 대한 대우도 좋고 회사 분위기도 젊고 활기차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인기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없이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저는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취업 준비를 하며 고생했던 친구들이었기에 제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턱 쏴야지. 합격 축하주 한번 쏘아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첫 월급 받으면 쏠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친구들은 다 같이 웃으며 제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출근 첫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에 가득 차 있었고 회사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저를 더욱 긴장하게 했습니다. 마케팅 부서 김유선 과장은 31세로 아주 깔끔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내는 매력적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하얀 셔츠에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으며 연한 화장을 하여 연붉은 립스틱이 그녀의 입술을 빛나게 했습니다.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고 전체적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풍겼습니다.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제 마음은 그녀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김유선 과장의 목소리는 천사처럼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태호 씨 어서 오세요. 마케팅 부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먼저 손을 내밀며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와 악수하며 안녕하세요. 김태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저를 데리고 마케팅 부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부서는 총 13명의 직원이 있으며 대부분이 20, 30대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많았고 마케팅 부서는 2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이 바로 저희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경영학을 전공한 후 여러 대기업에서 마케팅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녀의 업적은 뚜렷하며 현재 회사에서도 매우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매우 철저하고 세심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남편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재력가로 알려져 있으며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이러한 점들은 제가 입사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우리 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를 제외하고 1명만 남자였습니다. 그 남성 팀원은 이름이 지수였고 그의 성격과 외모는 약간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수는 남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듯 했습니다. 팀원 중 비교적 예쁜 여성은 김유선 과장과 준하 씨였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팀의 리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돋보입니다. 그녀는 마케팅 부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준하 씨는 매우 과감한 폭장으로 주목받는 팀원입니다. 진한 화장과 성형한 듯한 예쁜 얼굴, 상체의 볼륨감을 과감히 드러낸 타이트한 셔츠와 엉덩이만 간신히 덮을 수 있는 미니 스커트, 검은 스타킹과 빨간 매니큐어를 한 발에는 핑크색 샌들까지. 그녀는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요즘 유튜브나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요정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나머지 여성 팀원들은 외모가 평범한 분들이 많았고 준하 씨는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돈 많고 잘생긴 성공한 남성들에게 집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키 176의 외모도 평범하며 돈도 없어 자연스럽게 준하 씨의 관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에서 부서의 막내로서 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을 조금씩 배워가며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갑자기 팀원들 사이에서 김유선 과장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임신 초기에는 종종 검사받으러 가야 한다며 일찍 퇴근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몸에도 살이 붙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김유선 과장의 남편도 종종 회사에 방문해 우리에게 커피를 사주며 아내를 배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분은 3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외모는 평범했지만 몸은 명품으로 뒤덮인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김유선 과장의 얼굴이 종종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통화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중에 사무실로 들어온 그녀는 울었던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조용히 눈치만 보고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임신 3개월쯤 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조용히 지내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팀원들은 그녀의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직장에서 평소처럼 진지한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는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뭔가 일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유선 과장의 배는 점점 많이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행동이 불편할 정도로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저와 다른 팀원 한 명을 대동해 시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때는 겨울철이라 그녀는 두꺼운 연회색 니트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도 힘들어 보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이 있어야 한다며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전시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회장에서는 그녀와 제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심한 폭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저는 즉시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그녀에게 최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김 과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에 곧 도착할 겁니다. 라고 안심시키며 말을 건넸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약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태훈 씨라고 답했습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한 후 김유선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남아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남은 팀원은 전시회장에서 남은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이 병원에 도착한 후 의료진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수가 터져 당장 출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예정된 출산일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출산할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간호사는 저에게 임산부의 보호자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고 답하자 간호사는 빨리 보호자를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김유선 과장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그녀는 출산 전 필요한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산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스트레처에 실려 나오는 동안 저를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배려를 보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녀가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긴장감과 지친 하루를 되새기며 그녀의 안쓰러운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후 김유선 과장이 3kg의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산 후 6개월간 육아휴직을 가지게 되었고 출산 일주일 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그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모성애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녀를 한동안 볼 수 없었습니다. 왠지 그녀가 점점 더 보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이 육아휴직 동안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일상 사진을 보며 그녀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행복한 모습으로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출산 후 6개월이 지나고 김유선 과장이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우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사무실에 나타났고 팀원들은 그녀의 복귀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과 함께 그녀의 출산과 육아를 통해 변화한 모습을 보며 더욱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그녀의 신체적 외모였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그녀의 가슴이 훨씬 풍만해졌고 그로 인해 넓은 셔츠를 입고 있어도 그 풍만함이 여전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흔들리는 모습은 저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충분했습니다. 더욱 자극적인 것은 그녀의 상의가 종종 젖어 있어 그럴 때마다 그녀는 속옷과 셔츠를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녀의 몸에서는 모유의 특유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이 냄새는 묘하게 남성들을 자극할 만한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사무실에 있을 때마다 그 냄새가 저를 매료시키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발생한 일은 저와 그녀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을 조금 늦게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회사에는 저와 김유선 과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저와 달리 다른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일을 모두 끝내고 퇴근 체크를 하려던 순간 김유선 과장이 갑자기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상의에는 하얀 얼룩이 남아 있었고 이 모습을 본 저도 모르게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 잠깐만요.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가슴이 많이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전동 유축기를 놓고 왔어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제 손을 살며시 잡고 아픈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움직이기만 해도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주차장까지 함께 가주세요. 저 혼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김유선 과장은 수줍은 표정으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민하는 저에게 김유선 과장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너무 아파요. 정말 도와주세요. 저는 내심 흥분하면서 김유선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죠. 김유선 과장은 매우 기뻐하며 저의 팔을 잡고 걸었지만 그녀가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마도 움직일 때마다 출렁이는 가슴이 그녀를 자극하여 더욱 아픈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픈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픈 저는 큰 결심을 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한 손은 그녀의 등을 감싸고 한 손은 그녀의 다리를 잡고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순간 당황하며 어머 하고 소리를 내자 저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차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움직일 때마다 아파하시는 것 같네요. 김유선 과장은 그제서야 안심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차는 지하 3층에 주차되어 있어요. 저는 그녀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녀를 일부러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제 어깨에 대고 있었고 우리는 얼굴이 가까워지며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열기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은은한 모유 냄새는 저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에 도착하자 김유선 과장은 차키를 꺼내어 버튼을 눌렀고 멀리서 차가 삑삑 소리내며 위치를 알렸습니다. 차까지의 거리가 조금 있었기에 그녀는 두 팔로 제 목을 감싸야 했고 그녀의 가슴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 느낌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고 저는 속으로 진짜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앞에 도착하자 저는 그녀를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그녀를 안고 있는 것이 약간 힘들긴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계속 안고 싶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BMW 중형 세단의 최고급 모델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녀는 저를 차에 태우며 차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태호 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병원까지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순간 기뻤지만 제 표정이 어색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해한 것 같았지만 설명할 수도 없었고 빠르게 김유선의 차 열쇠를 받아 차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에 타시죠. BMW의 성능과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에 감탄하며 차에 탑승했습니다. 김유선 과장은 제 칭찬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차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에요. 이 차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유선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몰아본 차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장난스럽게 답했습니다. 연비가 높긴 하지만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하네요. 하지만 중간에 약간은 소음이 들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램프 헤드가 굉장히 크고 귀엽네요. 저는 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김유선은 저의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엔진 소음이 들리는군요. 요즘 차량 점검을 안 했는데 점검을 받아봐야겠군요. 저는 김유선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유선이 평소에 가는 산부인과에 도착해 주차를 마친 후 저는 또다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때 그녀도 순순히 저의 목을 잡더군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서 그녀를 내려놓았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병원에는 보는 사람이 있어 제가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산부인과는 아직 문을 닫지 않았고 첩수와 대기 후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잡고 부축하며 진료실로 들어가자 여의사가 환자 명단을 확인하며 김유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남편분과 함께 오셨군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김유선은 선생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걸음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김유선의 남편이라고 착각했고 더군다나 김유선은 이 사실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유선 옆에서 있자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도와줘야 해요. 젖이 꽉 차면 유방이 당연히 아프니까 마사지도 해줘야 하고 젖이 많이 나오면 도와줘야 해요. 매일 저녁에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유선의 상의 앞부분을 살펴보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김유선은 얼굴이 빨개지며 저를 보기가 민망해졌습니다. 저는 김유선이 이혼 사실 같은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걸 알아챘고 대신 저는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저녁에 반드시 도와드리겠다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진정될 새도 없이 의사 선생님은 새롭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럼 지금 옷을 벗고 속옷을 올려봐요. 의사 선생님은 김유선의 상의를 걷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유선은 얼굴이 빨개지며 불편해 보였고 저도 어색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빨리 상의를 올리세요. 여기는 다른 사람도 없으니까요. 김유선은 당황한 듯 보였고 저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저를 막고 부부가 함께 왔으니 함께 들어봐야 해요. 제가 몇 가지 주의사항도 전달해야 하니까요. 저는 곤란한 상황에서 김유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유선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유선이 설명하지 않으니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김유선은 상의를 조심스럽게 벗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게 뒷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부분적으로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유선이 옷을 벗을 때 약간의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긴장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쪽 가슴에 딱딱한 덩어리가 있네요. 김유선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딱딱한 덩어리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심각할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확인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김유선의 상태를 점검하며 딱딱한 부위를 만져보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김유선의 상태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방사선 사진을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남편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죠. 의사 선생님이 제게도 다가오라고 하시며 당신도 와서 확인해봐요. 아내의 어려움을 이해해야죠. 저는 난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김유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유선은 떨리는 모습으로 제게 손을 내밀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김유선은 감각이 예민했던지 소리를 지르며 불편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상태가 심각한지 여부는 사진을 찍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결과를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김유선의 가슴을 압박하며 모유를 짜내는 방법을 시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며
진지하게 설명하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에 저와 김유선은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깐 설명해주고 나서 저희에게 방사선 사진을 찍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유선을 데리고 방사선 촬영을 마치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날 나온다고 했고 저희는 다시 병원에 오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나선 후 김유선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아까 진료실에서 죄송해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저는 그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가슴을 보고 만진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저를 눈으로 찌르듯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일부러 무서운 표정으로 협박했지만 그런 모습조차 왠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런 일을 누구에게 알리겠어요. 혼자 마음속에 간직할게요. 저도 모르게 약간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 키를 제게 던지며 운전하라는 눈길을 보내며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유선을 태우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유선의 집은 강남에 위치한 신축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주차를 마친 후 김유선은 저를 초대하여 차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집이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김유선의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집 안의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유화 층간소음 매트가 깔려 있었고 거실 곳곳에는 아이의 장난감과 유아용품이 있었지만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기의 100일 사진과 여러 장의 아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아직 어렸지만 김유선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김유선이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집 안을 둘러보며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김유선은 제가 오늘 도움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녀의 표정과 말투에서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김유선은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쪽은 우리 아기를 돌봐주시는 베이비시터 이모님이세요. 그 아주머니는 60대 정도로 보였고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배고파서 계속 울어요. 어서 들어가서 젖을 물려야겠어요. 김유선은 급히 아이를 건네받아 안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달래며 저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호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방 아이를 달래고 올게요.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이를 돌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김유선은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태호 씨. 혼자 알아서 갈 수 있죠? 저는 아이 먹이러 들어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이는 계속 심하게 울고 있었고 김유선은 아이를 달래며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피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리던 아주머니가 저를 배웅해주며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모님도 수고하세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집까지 지하철로 1시간이 걸리지만
오늘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오늘의 일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과 김유선의 집에서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가는 밤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자연스레 그녀와의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올림머리에 곱창 머리끈을 하고 있었고 연노랑색 셔츠에 남색 주름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상체의 셔츠는 여전히 모유 수유 때문에 터질 것 같았고 오늘따라 더욱 성숙미가 넘쳤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김유선을 맞이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이 저를 대했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퇴근하고 병원에 같이 갈 수 있어요? 풀이 죽어있던 저는 흥분된 나머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갈 수 있어요. 곧바로 그녀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퇴근하고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만나요. 그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졌고 동료들은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냐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김유선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김유선은 먼저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저는 5분 뒤 다른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야 마지막으로 퇴근 체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우리 사이에 생긴 일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부러 늦게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미 차 시동을 걸어놓고 조수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그녀는 운전석을 가리키며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운전석에 탔고 곧바로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운전 중 김유선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태호씨 고마워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 못 채게 피해서 내려오셨죠? 우리 같이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뒤에서 말이 많을 거예요. 이혼녀하고 엮이면 태호씨에게 안 좋아요. 저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아니 퇴근했으니 유선씨로 불러도 되죠? 이혼했으면 어때서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요. 사실 유선씨, 저 유선씨 좋아합니다. 입사했을 때부터 유선씨 보고 반했어요. 유선씨가 결혼한 걸 알고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선씨 이혼한 걸 알고는 기뻤어요. 죄송해요. 이 말을 참아왔거든요. 제 말을 들은 김유선은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씨 그러지 마요. 내가 태호씨보다 나이도 많고 이혼도 했으며 심지어 아이도 있는데 뭐가 좋아서 그래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갓길에 세우고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유선은 제 행동에 놀라 눈이 동그래졌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선씨, 당신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몰라도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신이 말한 것들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지금의 유선씨를 좋아합니다. 아직 가진 건 없지만 노력할게요. 저와 한번 만나볼 생각 없나요? 처음에는 저의 응시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요. 저는 내심 기대했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않은 것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산부인과에 도착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색한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유선은 불안한 표정으로 잡지책을 넘기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자
김유선은 책을 내려놓고 긴장된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 그녀를 부드럽게 당기자 김유선은 저와 함께 의사 선생님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우리는 긴장하며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다른 손으로 그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유선 씨, 다행히 종양이 아닙니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고 곧 좋아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제서야 김유선은 꼭 잡고 있던 제 손을 살짝 풀어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인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병원을 나선 김유선은 기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차에 탔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김유선은 조심스레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이도 아직 어리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쩌지란 생각을 했어요. 다행이에요. 오늘 정말 고마워요, 태호 씨. 태호 씨가 없었으면 저 혼자 병원에 갈 용기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손을 제게 건네주었고 저는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선 씨, 제가 유선 씨에게 힘이 되어줄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녀는 저의 손을 꽉 잡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을까요? 태호 씨 믿어도 되나요? 저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김유선은 망설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하여 그녀의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주차한 후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선 씨,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슬퍼하면 저도 슬프고 당신이 기쁘면 저도 기뻐요. 유선 씨 사랑해요. 저 김태우가 당신 김유선을 사랑한다고요. 저는 마음속 깊숙이 숨겨놓았던 말을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김유선은 제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 씨 알겠어요. 사실 저도 태호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걱정할 게 많아요. 두려워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제가 첫사랑이었고 너무 사랑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1년 후에 결혼했어요. 전 남편의 집안은 재력가였고 전 남편도 금융회사에서 일하면서 수입이 많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결혼이었죠. 김유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남편을 돌보며 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시댁 식구들로부터 핀잔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가지게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죠.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유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자주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2살짜리 아들도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시댁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시댁에서는 내가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빨리 이혼하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남편은 두 집 살림을 즐겼죠. 그녀는 눈을 감으며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게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뱃속에 아이를 지우고 이혼할 생각도 했지만 결국 내 뱃속에 4개월 된 생명을 없앨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택했어요. 대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아이 양육비를 많이 챙겼죠. 하지만 돈으로는 그 상처를 채울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이혼 후의 상처, 그리고 아이를 홀로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의 모든 상처를 꺼내 보일 때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유선 씨, 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고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물을 닦으면서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받아들인 듯 저를 안고 키스에 응답했습니다. 차 안은 급격히 뜨거워졌고 창문에는 안개가 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유선은 아쉬운 듯 휴대폰을 들었고 베이비시터 아주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김유선의 차가 집에 도착한 지 한참 되었는데 왜 아직도 올라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살짝 놀랐지만 김유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모님. 금방 올라갈게요. 죄송해요. 조금 늦었네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야겠어요.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같이 올라가요. 그렇게 우리는 차에서 내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저는 1층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날 제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고 앞날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회사에서는 조심했고 저도 동료들이 눈치챌까봐 김유선을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동료들에게도 관심 있는 척하며 김유선과의 사적인 만남을 숨겼습니다. 김유선은 퇴근 후 저를 몰래 기다리며 제가 운전해주는 차로 잠깐씩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빨리 집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평일에는 주로 제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때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더 이상 그녀와의 시간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연서도 데리고 우리 셋이서 데이트해요. 대공원에 가는 거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연서도 좋아할 거예요. 토요일에 대공원에서 만나요. 그렇게 우리의 첫 정식 데이트는 김유선의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저는 일찍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초가을의 화창한 날씨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데이트하기에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대공원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차가 도착했고 주차장 입구에서 기다리던 저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차에서 내려 카시트에 있는 딸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유모차는 트렁크에 있죠? 제가 꺼낼게요. 저는 재빨리 차 트렁크에서 유모차를 꺼내 그녀가
딸을 유모차에 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김유선은 그날 연핑크색 블라우스에 카키색 치마를 입었고 그녀의 긴 생머리는 바람에 살랑살랑 흩날렸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줍어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연서도 태호 씨 좋아하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연서가 좋아요. 우리 셋이 이렇게 나오니 정말 좋네요. 우리는 아름다운 공원을 걸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유선의 딸 연서도 저를 무척 좋아해 주었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깔깔 웃곤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공원을 거닐었고 서로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산책 중 연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선이 확인하더니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배고프대요. 그리고 저도 너무 걸어서 그런가 봐요. 가슴이 욱신거려서 빨리 차에 가서 젖을 물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차에 도착하자 김유선은 뒷좌석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유모차를 정리하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왜 들어왔어요? 나가 있어요. 그녀가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안 본 사이도 아닌데 뭐 어때서요? 아기가 젖 먹는 모습 신기해서 좀 보려고요. 그녀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더는 말하지 않고 다시 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부끄러웠는지 살짝 몸을 돌렸지만 그 모습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민망해할까봐 직접 바라보지는 않고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선은 양쪽 젖을 모두 아이에게 물리고 연서가 잠들 때까지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잠든 연서를 조심스럽게 카시트에 묻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요. 오늘 아주머니는 집에 없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내심 기대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듯한 느낌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녀의 집에 도착했고 저는 연서와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서가 잠이 들자 저는 김유선에게 다가가 키스를 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뜨겁게 맞이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모든 걸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너무 빨라요. 그녀가 살짝 몸을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솟아오르는 욕망을 억누르며 저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알았어요, 유선씨. 서두르지 않을게요. 우리는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 저는 업무를 위해 혼자 그녀의 집 근처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매장 앞은 공원이었는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 그쪽을 바라보니 한 아주머니가 유모차에 손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자세히 보니 김유선의 베이비시터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렇다면 맡고 있는 아이는 연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도록 건너편으로 무단횡단하며 달려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아주머니는 행동을 멈추었지만 입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향한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달려가 그녀를 밀치고 연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땅에 주저앉아 제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를 때렸어. 이 사람 봐, 나를 폭행했어요. 저는 연서를 살피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연서는 저를 보더니 울음소리가 작아졌고
제가 살짝 흔들어 주자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주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연기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다 봤어요. 연서 때리셨죠? 아주머니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김유선에게 전화해 제가 폭행했다고 소리쳤습니다. 유선 씨, 이 사람이 나를 때리고 애를 뺏어갔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어이없어하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10분 뒤 김유선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 연서를 살폈고 저를 바라보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호 씨? 경찰 조사에서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저는 경찰에게 제 방문한 매장에서 아주머니를 향한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제서야 당황한 아주머니는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결국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아주머니를 아동학대로 체포했습니다. 저는 김유선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증언을 했고 연서의 몸에 남은 멍 자국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아주머니는 상습적으로 김유선이 없을 때 연서를 학대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은 김유선과 연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놀란 모습이었고 연서의 상처에 대해 매우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도 연서는 크게 다친 곳이 없었고 우리는 안도하며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유선은 잠든 연서를 유아용 침대에 눕히고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고 저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유선 씨. 내가 옆에 있을게요. 내가 당신과 연서를 지켜줄게요. 그녀는 제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저를 끌어안고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키스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몸을 탐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가슴에 묻혀 있을 때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젖이 넘쳐서 매일 유축기로 짜내서 냉장고에 가득 채워두곤 했는데 이제 당신이 책임져요. 매일 당신이 내 젖을 짜줘요. 그녀의 말에 저도 웃으며 그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